당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압적인 사랑, 깨진 꽃병은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나 배신을 상징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은 다시 조각할 수 있지만 그 균열은 영원히 남아 외관과 유용성을 변화시킵니다. 이 비유는 친밀한 착취 생존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와닿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러한 경험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와 법률 시스템은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한 개인들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에 의해 추진된 것 중에는 칠레 출신 안토니아 이바라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으며 이 이야기는 그녀의 공격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공동체가 결집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죽음은 2019년 10월 13일 저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날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 카를라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안토니아에게 인사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가벼운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잠든 것처럼 보이자 카를라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안토니아가 어머니에 대해 묻고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를라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후 토니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그냥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걸 거야 라고 카를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아가 끔찍한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어서 깊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안토니아의 방에서 아무런 반응도 듣지 못한 그들의 어머니는 끔찍한 장면을 발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딸은 바닥 위에 매달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라는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생명의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친구들은 시체를 내리고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잠시 후 알레한드로 바라가 언론에 연설하면서 딸의 절망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활발함과 지성으로 유명한 그녀였기에 안토니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자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안토니아의 삶의 마지막 날들을 꼼꼼하게 짜맞춰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개인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알레한드로와 마르셀라는 마르틴을 착취 혐의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안토니아와 같은 도시인 칠레 마코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 대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내 역학관계는 불분명하며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나중에 정당화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어린 시절 다니엘라 알바레스라는 젊은 여성이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형사들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안토니아와 마르틴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안토니아는 10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교환하고 서로의 사진에 댓글을 달았지만 그들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영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직접 만났고 불행히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토니아는 1980년대 후반에 강하고 긴밀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라 가족의 집은 넓고 컸으며 그들의 규모의 가족에게 적합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알레한드로와 마르셀라는 딸 4명과 아들 1명 등 5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보살핌과 관심이 풍부한 가정이었죠.
아이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아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지각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야심이 많아 부모님에게 특별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뛰어났고 선생님들과 잘 지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는 여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입학하여 매우 인기 있는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으로서 그녀는 미래 직업의 기초를 마스터하는 데 몰두하고 학업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관심사와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안토니아는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던 콘수엘라 우리베와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함께 외출하고 쇼핑하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안토니아가 남자친구 로드리고와 헤어졌을 때 콘수엘라는 그녀가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안토니아는 결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친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일시적으로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9월 18일 칠레 독립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관광도시인 쿠첸이었습니다. 순전히 우연히 그곳에서 마르틴과 안토니아의 길이 다시 교차했습니다. 마르틴은 전자음악 축제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는 그의 DJ 친구가 공연하는 블랙룸이라는 지역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9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우리베와 바라가 다른 3명의 친구, 그중 1명은 콘수엘라 남자친구와 함께 퍼커션 행사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도착하자 젊은이들은 다른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소녀들은 우리베 가족 소유의 여름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오후 8시 이후 친구들은 인기 있는 장소인 블랙룸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감정의 바다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안토니아는 아버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들 주변에서 조심하고 신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신중함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법집행기관은 마르틴의 성향을 반복적으로 조사했지만 안토니아에 대한 어떤 잘못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친밀함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관련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마르틴은 9월 17일 정오쯤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구들과 동행한 그들은 다음 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대화, 농담, 그리고 물론 술로 가득 찬 임대주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편 안토니아와 콘수엘라는 준비를 하고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테이블, 음식,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친구들은 수다를 떨고 신나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블랙룸 클럽은 젊은이들의 예상치 못한 재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그들은 기뻐했고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토니아는 가끔 그를 떠나 자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친구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했던 남자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녀는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거리 운전과 빈속 때문에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던 일이었죠. 오전 6시 45분경 콘수엘라는 그녀의 친구가 상호 지인인 에밀리오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안토니아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아는 기분이 좋고 저녁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어서 거절했고,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충고했지만 안토니아는 단호했고 콘수엘라가 떠나는 동안 클럽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아에게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이후 전개된 사건의 부지불식간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는 조사와 법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르틴이 안토니아에게 접근하여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안토니아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끌려가는 것을 개의치 않거나 아마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밀리오는 그 남자가 그녀를 데려가려고 초대했고 그녀가 동의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시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틴의 친구들은 그들이 2대의 차로 클럽을 떠났지만 어느 채도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걸어서 진행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감시 영상은 그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틴은 약간 더 술이 깨서 밤새도록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신중함이 지나치게 애정을 표하며 그의 동반자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고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서자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그 여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합류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19세 바바라만이 그 커플이 취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경 콘수엘라는 그녀의 친구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 나서야 몇 마디를 이해했습니다. 안토니아는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데리러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GPS를 사용하여 그것을 찾았습니다. 콘수엘라는 남자친구 호세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베개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나체의 마르틴을 만났습니다. 콘수엘라가 그에게 그녀의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그는 그들이 그녀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조용히 울고 있는 위층 방 중 하나에서 바라를 발견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세는 그녀를 안아차로 옮겼습니다. 콘수엘라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안토니아는 울기만 했습니다. 젊은 커플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며 안아주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름 별장으로 돌아온 안토니아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르틴은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그녀를 착취했고 그녀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회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녀를 혼자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듣고 호세와 콘수엘라는 안토니아에게 악당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의를 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과 대중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트라우마를 견디고 혼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 중에 안토니아는 아버지로부터 안부를 묻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농담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평소처럼 응답하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부주의하게 자신의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안토니아는 마틴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시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의 사건이 합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점에서 안토니아는 진실을 듣거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법원 청문회에 초대된 심리치료사들은 당시 안토니아가 친밀감 트라우마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대인 관계 행동의 혼란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상태는 사건 직후 또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급성 단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홀로. 그녀는 고통스러운 감각, 주의 산만, 불안, 혼란을 없앨 수 없었고 히스테리와 울음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정화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느꼈고 3주 동안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경험했습니다. 바라는 침묵을 지키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는 그녀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 친구들은 증후군과 관련된 기억 장애와 혼란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한때 규율을 잘 지키던 학생의 매우 이례적인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안토니아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중에 많은 수의 증인, 친구, 지인, 반 친구들이 소녀를 변호하러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안토니아는 일련의 사건이 없었다면 살아남았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의 끔찍한 비밀이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그에게 매우 불쾌한 형태로 전달되었고 그는 서둘러 보고했습니다. 소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는 엄청난 과장입니다. 그러자 로드리고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건 전날 마틴이 전화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가 무엇을 포함했는지 아마도 그의 쪽에서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 날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죽기 몇 시간 전에 남자친구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 채팅에서 어린 시절 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그 안에서 안토니아는 춤을 추고 즐겁게 웃으며 예전의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생각과 행동. 이 비극은 알레한드로가 딸의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힘을 발견한 덕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대중과 공감했습니다. 안토니아의 이름은 소셜미디어의 포스터, 해시태그, 심지어 건물 벽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여성들은 데니스에 대한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6건의 새로운 고발이 제기되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가 취한 행동을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범죄자로 밝혀져 구금되었습니다. 동시에 마틴의 가족은 온라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가족은 온라인에서 수많은 모욕, 공격적인 메시지, 가짜 정보를 인용하면서 명예와 사생활 존중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의심스러웠고 보로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탐포초 법원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안토니아의 친척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협적인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칠레인들은 마틴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7월 21일 바라.
가족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달 말 용의자의 변호사는 그의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에 그는 공식적으로 여러 공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칠레에서 대중의 항의가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의 회복의 상징인 안토니아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수년 후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감히 나섰습니다. 7월 22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결정된 예방 조치를 구금에서 가택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마틴 프라이드인 미국은 사실상 석방되었습니다. 동시에 판사는 이것이 추정되는 처벌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마틴을 5건의 비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건의 대규모 시위만 인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한 수사 중단과 가택연금 결정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국은 항소법원에 요청서를 보내 시민들을 지지했습니다. 사법부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예방 조치를 취소하고 마틴을 구금했습니다. 같은 법원은 나중에 친밀한 폭력의 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동시에 알레한드로는 페미니스트 단체와 함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립하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저항하지 않고 특히 취한 상태에서 남자에게 끌려갈 때 누구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라는 이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상태는 여성을 잠재적인 희생자로 만듭니다.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2월 마틴의 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피고인이 여성 속옷을 전시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복에 자부심을 느꼈고 분명히 계정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피해자와 증인, 마틴과 안토니아 모두와 가까운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거의 4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린 시절 교사는 신중함이 똑똑하고 쾌활한 아이였지만 친밀감과 관련된 주제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어렸을 때 그가 그들을 만졌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14일 마코 형사법원은 심리를 시작했고 이는 1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일련의 증거, 전문가 증언, 증인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비디오 영상은 안토니오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26일 마틴은 친밀감에 대한 범죄와 친밀감 관련 공격 행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29일 대법원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봄에 새로운 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한편 바라 가족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법 초안 작성은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간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기존 법률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피고인의 법률팀은 사임하고 그의 사건은 공공변호로 넘겨졌습니다. 마침내 2024년 4월 24일 폭력 5건과 강압적인 친밀감 2건에 대한 2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데니스는 침묵을 지킬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사는 여자들과 술을 마심으로써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3년 7월 7일 그 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징역 41년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31세의 마틴 데니스는 6명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7건의 친밀감 관련 범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구금된 시간을 고려하면 1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안토니아 바라에게 닥친 비극은 위험한 범죄자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고통을 겪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괴롭힘과 희롱의 경계는 매우 얇습니다. 그 위험한 선을 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사회적 변화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의 위험을 이해합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은 수정꽃병처럼 깨지기 쉬우므로 귀중하고 불가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